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의 줄거리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 본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설을 읽을 때, 특히 이 소설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자, 여기에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그리고 상징적 소재와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읽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련님, 오늘은 이 집에 무슨 못불 바람이 불었나 보죠. 자, 지금 도련님이라고 하면서 바로 밑에 아주머니 나오죠. 이거는 아마 우리 아주머니 도련님 이런 형태는 형의 아내가 어떤 동생한테 동생을 부를 때 도련님이라 하고, 동생은 형의 아내를 이제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니까 아마 이거 형수겠죠. 그치? 자, 형수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소와는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까스로 아이들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주머니는 전에 없이 웃는 얼굴이었다. 자, 여기다가 자,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그어놓으면 지금 이 아주머니는 형수겠죠. 자, 형수의 지금 심리 상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심리 상태? 기분 좋은. 자, 형수가 이렇게 기분이 좋다라는 거를 웃는 얼굴, 즉 외양 묘사로 드러냈죠. 어떤 뭐 만족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외양 묘사로 드러냈으니까 요거는 직접 제시다, 간접 제시다? 간접 제시죠. 자, 우리 인물의 말, 행동, 외양으로 드러내는 거는 간접적 제시. 그죠? 반면에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 주는 거를 직접적 제시. 자, 이렇게 얘기한댔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뇨. 지금 동생은 갑자기 왜 웃지? 뭐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겠죠. 자, 나는 말하면서 힐끗 형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형은 아직 역시 부재 중이었다. 도련님 얼굴이 다른 날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형수가 볼 때 동생의 어떤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 그것은 정말일지 모른다. 아주머니 자신의 표정이 다른 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련님이 얼굴이 다른 날과 달리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주머니, 형수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형수가 왜 평소와 이전과는 다르게 표정이 좋을까, 기분이 좋을까? 바로 밑에 나오죠. 형님이 내일부터 병원 일을 시작하시겠대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형수가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동생한테 어떤 기분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조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형수가 웃는 이유가 되는 거고, 어떤 형이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나름의 이 상처를,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아주머니는 어서 누구에게라도 그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듯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음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형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원고 뭉치를 꺼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원고 뭉치를 꺼내서 빨리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우리 이 형은 소설을 쓰다가 결말을 맺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결말을 맺었었죠. 그죠? 자, 그런데 형이 갑자기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원래 병원 일을 그만뒀었는데, 그러면, 이 소설의 결말이 달라졌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고 뭉치를 이렇게 꺼낸 이유는 어떤 소설의 결말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꺼냈다까지 밑줄을 그어가지고 자 그랬을 때 동생은 본인이 김일병이 어떤 그 형이 김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었죠. 맞죠? 자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잠시 나의 뇌수는 어떤 감정의 유발도 유보하고 있었다. 뭔가 이게 멍해졌단 말인 거죠. 소설의 끝부분을 펼쳤다. 그러고는 거의 선체로 나의 시선은 원고지를 쫓기 시작했다. 자, 나의 감정은 다시 한번 진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등을 보이고 쫓기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섰을 때처럼 나는 긴장했다. 자, 여기 형광펜으로 쭉 밑줄을 그읍시다. 왜? 자, 이거 나, 즉, 자, 난 동생이죠. 그러니까 네모를 치고, 즉, 나, 동생의 심리가, 아이고, 동행이 아니고, 자, 동생의 심리가 들어있죠. 매우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 자, 그거를 나는 그런 것처럼 나는 긴장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동생의 어떤 이 긴장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 체크를 한 겁니다. 자, 형의 소설은 끝이 달라져 있었다. 내가 쓴 거랑 달라졌단 말이겠죠. 자, 이 끝은 동생이 맺은 끝은 어땠다? 형이 김일병을 죽였죠. 그를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져 있다고 했으니까 형이 김일병을 죽이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형은 내가 쓴 부분, 그러니까 형이 김일병을 죽인 부분을 잘라내고 자신이 다시 끝을 맺어놓고 있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끝이 맺어져 있는지 볼까요? 자, 형의 경험이 이 소설 속에서 얼마만큼 사실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혹은 적어도 이 끝부분만은 형의 완전한 픽션일지도 모른다. 우리 픽션이란 말은 허구란 말이죠. 즉 형이 지어낸 어떤 이야기다 이 말이겠죠. 자, 형은 나의 추리를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있었다. 그냥 형이 김일병을 죽였다라는 그런 어떤 추리를 완전히 거부해서 반대로 적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이 형의 경험은 과연 완전한 픽션일까? 아니면 진짜 사실일까? 자, 그거는 우리가 뒤에 소설 뒤를 읽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요거랑 연결해서 우리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더 읽어보면서 확인해도 되지만 나름 한번 정리도 한번 하면서 계속 읽어나가면 조금 더 소설 읽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소설의 이 결말을 놓고 볼 때, 자, 소설의 결말을 보고 놓을 때, 이거를 허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사실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구적인 측면은 뭐냐면 소설의 끝에, 자, 이 소설의 끝에 보면 형은 관모를 만납니다. 형은 관모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형이 관모를 죽이지 않은 거죠. 미리 얘기하자면 형이 바꾸는 소설은 그냥 동생은 소설의 끝을 형이 김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이 바꾼 소설은 형이 관모를 우리 이거 폭력성을 상징하는 이 관모를 죽이는 내용으로 형이 소설을 끝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 외부 이야기에서 형은 관모를 만난단 말이야. 그 말은 형이 관모를 실제로는 죽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소설의 결말은 허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사실적인 측면은 이런 비인간적인 관모를 죽여야 한다는
어떤 형의 양심 이 표현된 거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죽였고 안 죽였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관모를 죽여야 한다는 우리 김일병을 죽인 이 관모를 죽여야 한다는 형의 양심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행위, 실제로 죽인 게 아니라 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상징적인 행위로 본다면 이것도 사실인 거죠. 반면에 실질적인 행위로 본다면 이거는 허구라는 거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 다시 이어봅시다. 자, 나는 근데 나의 이렇게 지금 뾰족가루가 있죠. 이거는 이 소설에서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동생과 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형 부분에다 뾰족가루를 쳐놨습니다. 자, 이게 형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관모가 나타날 때까지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부분부터는 또다시 무슨 이야기? 그렇죠. 자,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형의 소설 이야기. 나와 관모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부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관모가 나타날 때까지 동굴을 들락날락하고만 있다. 드디어 관모가 동굴까지 올라왔다. 그 얼굴이 어둠 속에서 땀에 번들거렸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관모의 외양 묘사를 했습니다. 관모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땀에 번득거렸단 말이야. 땀을 많이 흘렸단 말이죠. 즉 관모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관모는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동굴로 다시 올라온 거죠. 자, 그거를 직접 간접 외양 묘사니까 간접이죠. 자, 그는 대뜸 동강남 팔 핑계를 하고 드러누워 처먹고만 있을 테냐며 오늘은 내 놈도 같이 겨울 준비를 해야겠다. 자, 지금 팔을 다친 사람은 김일병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일병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일병을 일으켜 끌고 동굴을 나갑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실제로 겨울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사냥해온나 음식을 구해온나라고 하면서 등을 떠미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모가 긴장할 이유가 없죠. 바로 이거는 김일병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입에 풀칠 하나라도 줄여야 되죠. 근데 지금 김일병은 다쳤기 때문에, 부상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짐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병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모는 되게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형이죠. 불현듯 관모의 팔을 붙잡는다. 이거 말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나도, 그러니까 지금 관모의 팔을 붙잡는 이유는 관모의 의도를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관모가 김일병을 데리고 나가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파악한 겁니다. 김일병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관모가 독살 쏘는 눈으로 나를 쏘아본다. 자, 그때 나는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자, 나 어떤 인물입니까? 되게 이런 어떤 관모의 어떤 폭력,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하죠. 고개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 형의 나약함, 무기력함, 어떤 성격을 또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데, 자, 이거 형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냈으니까 직접이다, 간접이다? 네, 간접이죠.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넌 구경이나 하고 있어. 타이르듯 낮게 말하고 관모가 김일병을 앞세우고 산을 내려간다. 말끝에서 나는 이 참새 가슴아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관모의 소리를 들은 듯 싶었다. 자, 형광펜을 비춰 봅시다. 자, 이거 실제 들은 겁니까? 아니죠. 이거 그냥 형이 그렇게 들은 듯 싶은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 이거 스스로 이 참새 가슴아 라고 말하는 거는 이 그 무기력한 사람아 또는 소심한 놈,
맞지? 소심한 사람아, 이거 되게 나약한 사람아, 이 말인 거잖아. 자, 스스로 이렇게 소심하고 무기력하다,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깔아 낮추는 거, 맞죠? 자조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형의 자조감이라는 이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자조감이라는 심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대 소설 중에 이 자조감을 드러내는 소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현대 소설 말고 현대 시 중에, 자, 우리 현대 시 중에 시에서 이 자조감을 드러내는 시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형의 이 심리 상태와 그 다음에 그 시에 나오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선생님은 지금 딱 떠오르는 시 중에는 김수영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말해주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뜻밖의 기동으로, 우리 기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몸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침착하게 발길을 내려 걷고 있는 김일병은 단 한 번 길을 내려가면서 나를 돌아본다. 그러나 그 눈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 즉, 김일병은 지금 현재 삶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맞죠? 삶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거죠. 그죠? 자, 둘은 눈길에 검은 발자국을 내며 골짜기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요게 눈길에, 자, 요거는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자, 눈길에 검은 발자국. 자, 지금 물론 소설이라서 자, 요런 표현이 시에 비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 이런 표현을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색채 대비라고 하죠. 자,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을 대비함으로써 자, 둘 중에 뭐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지금 눈길에 검은 발자국이니까. 그렇죠. 이 검은 발자국이 대비되고 있죠. 자, 이렇게 검은 발자국을 대비를 시킴으로써 어떤 색채를 어떤 강조함으로써 그러면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자, 이건 누구 발자국입니까? 관모의 발자국이죠. 그러면서 검은색과 연결되죠. 그러면 이 검은 발자국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의도 또는 효과는 바로 이 관모의 비인간성을, 김일병을 죽이려고 하는 이 관모의 비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색채 대비 나왔으면 우리 앞에서 배운 조지훈의 낙화, 거기 보면 또 색채 대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표현상의 공통점들 이렇게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내며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골짜기의 잣나무 숲으로 아물아물 들어가 버릴 때까지 나는 거기에 못 박힌 듯 붙어 서 있기만 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역시, 자,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자, 형은 어떤 사람이다? 나약하고 무기력함. 그리고 무기력함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지금 형의 성격이 어떤 형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벌써 두 번째가 나왔죠. 맞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찾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어느덧 눈은 그치고 눈 위를 스쳐온 바람이 관목 사이로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다. 드문드문 뚫린 구름장 사이로는 바쁜 별들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자, 이거는 뭐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죠. 시간의 흐름을 드러냅니다. 자, 물론 또 시간의 흐름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시 중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과도 연결을 지어 볼 수 있고, 물론 낙화에도 시간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다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뒤에 골짜기에서 한 발의 총소리가 정막을 깼다. 자, 한 발의 총소리. 자,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자, 이 한 발의 총소리, 바로 김일병을 죽인 소리죠. 자, 김일병을 죽인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김일병을 죽인 것은 바로 동료를 죽인 거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바로 이 관모의 폭력성, 이기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이거는 물론 간모라고 했지만 이거는 현대 사회의 폭력성, 이기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6.25 전쟁에서는 뭐 전쟁의 폭력성, 자, 이렇게 연결 지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소리는 골짜기를 한 바퀴 돌고 난 다음 남쪽 산등성이로 긴 꼬리를 끌며 사라져 갔다. 나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난 듯 깜짝 놀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소리에 의해서 지금 나는 깨어납니다. 즉, 나가 어떤 나의 양심이 무기력한 이런 폭력을, 나약한 존재에게 행하는 폭력을 보고도 이게 눈길을 돌렸던, 보고만 방관만 했던 그런 나의 양심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계기가 바로 뭐다? 이 총소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총소리는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나가 잠에서 깨어난 듯 깜짝 놀란다는 말은 형의 양심이 각성하는 순간, 형의 양심이 각성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형의 양심이 각성한단 말은, 그 말은 어떤 윤리적이고 그냥 잘못된 행위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어떤 잠에서 깨어나는 행위를 통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또는 뭐 간접적으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형이 양심이 각성하게 되는 것을. 자, 그 소리는 이라고 하면서, 자, 이거 다시 내부 이야기에서 지금 과거 회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거 회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상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 소리는 나의 가슴속 깊이 어느 구석엔가 숨어서 그 전쟁터의 수많은 총소리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선명한 기억 속의 것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나의 트라우마였다. 즉, 형의 트라우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린 시절 노루 사냥을 갔을 때 설원에 메아리 치던 그 비정과 사리를 담은 싸늘한 음향이었다. 우리 사리라는 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싸늘한 음향은 죽이려고 하는 어떤 대상을, 노루를 죽이는 그 음향, 이게 바로 뭐랑 연결된다? 바로 총소리, 한 발의 총소리, 그 위에서 김일병을 죽였던 이 총소리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 과거가 딱 순간적으로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현재로 갑니다. 자, 그러자 나의 눈앞에는 그 설원에 끝없이 펼쳐가는 핏자국이 떠올랐다. 자, 지금 이 핏자국은 뭐의 핏자국일까요? 이게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김일병의 핏자국일까? 아니면 노루의 핏자국일까? 지금 현재 형은 김일병,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 안에 있죠. 김일병이 죽은 것은 못 봤죠. 근데 떠올랐단 말은 과거의 것이 떠오른 거니까 이거는 노루의 핏자국인 거죠. 즉, 이 노루의 핏자국이 떠오릅니다. 자, 그때 또 한 발의
총소리가 메아리쳐 올랐다. 자, 이거는 이제 관모의 총소리겠죠. 나는 몸을 부르르 떨고 나서 동굴 구석에 남은 한 자루의 총을 걸어매고 그 핏자국을 따라 산을 내려갔다. 자, 여기서 이 핏자국은, 자, 그러면 이거는 노루의 핏자국일까? 아니면 그 김일병의 핏자국일까? 자, 요거를 따라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냐면 내 기억 속에 있는 노루의 어떤 핏자국과 김일병의 핏자국이 서로 이렇게 그 겹쳐지면서 이제 김일병의 핏자국으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김일병.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선 핏자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핏자국이 난 채로 김일병은 걸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김일병의 핏자국이라기보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관모와 김일병이 걸어갔던 이 발자국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산을 내려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김일병의 핏자국을 보게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오늘은 그 노루를 보고 말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노루 사냥을 갔을 때 어릴 적 형은 이 노루의 사냥 갔을 때 이 노루의 죽음을 어떻게 실제로 봤단 말이야? 아니면 외면했단 말이야? 맞죠? 오늘은 보고 말겠다고 했으니까 죽음을 외면했었죠. 이렇게 과거에 어릴 적 형은 되게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노루를. 자, 이 노루 누가 떠오릅니까? 또 여기서 형은 이 노루를 김일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날더러 구경만 하라고? 그렇지. 잔치는 언제나 너희들 뿐이었지. 이런 말들이 내가 그 핏자국을 따라가는 동안에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노루 사냥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한 게 나왔는데, 자, 한 개 요 부분에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린 시절 이 노루 사냥을 갔을 때 노루 사냥을 갔을 때 형은 도망을 갔죠. 그죠? 이 도망간 게 형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비겁함입니다. 나약함이고, 이게 형에게는 트라우마로 심리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게 뒤에 뭐로 연결된다? 관모가 김일병을 죽일 때, 관모가 김일병을 죽일 때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이 최초의 비겁함이 이어져 온 현재의 비겁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초의 비겁함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소리를 듣고 이 어떤 그 비겁함을 이겨내고 어떤 양심을 각성하게 되는 형의 모습이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이어볼까요? 네. 자, 이어가기 전에 한 개만 또 정리를 한 개 합시다. 자, 요 노루 핏자국 있죠? 이 노루 핏자국, 자, 요걸 가지고 요거 갖고 한번 좀 이 핏자국이 가진 상징성, 자, 요런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는 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갈게요.
자, 그리고 요거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 핏자국 의 상징적 의미 한 4가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핏자국은 이 바로 노루 사냥 때 어린 시절 경험과 연결됩니다. 자, 경험과 연결이 돼서 최초의 비겁함, 이 현재의 비겁함으로 연결되는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두 번째 핏자국은 어떤 김일병의 핏자국이니까 김일병의 핏자국이랑 연결될 거예요. 자, 김일병의 죽음을 암시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핏자국을 따라감으로써 관모를 찾게 되니까 관모의 위치를 드러내는 어떤 소재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자, 김일병의 죽음과 연결해서 어떤 전쟁의 비정함, 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어떤 소재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그 핏자국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끝없이 눈 위로 계속되었다. 나는 뛰었다. 그러니까 이 핏자국을 계속 따라감으로써 관모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핏자국은 관모들이 눈을 헤치고 간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 이 발자국이 핏자국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이 핏자국이 실제로는 어떤 관모와 김일병의 발자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나는 그 노루사냥을 떠올려 가지고 이 발자국을 처음에는 핏자국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걸 언제 알았다? 내가 가시나무에 이마를 핥히고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 안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형은 관모와 김일병의 발자국을 보고 핏자국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핏자국을 이제 그 통해서 노루사냥 때의 핏자국을 떠올리고, 그때 외면했던 그 비겁함을 떠올리고 현재의 비겁함으로 연결되면서 아니다, 정신 차려야지, 나는 그 비겁함을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핏자국을, 즉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가시나무에 이마를 핥히고 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게 핏자국이 아니고 발자국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마의 섬뜩한 촉감을 느끼고 발자국을 멈췄었을 때 나의 뒤에서는 가시나무가 배를 움켜쥐고 웃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키를 흔들고 있었다. 자,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나를 비웃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가시나무가 그 형을 배를 움켜쥐고 비웃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 영화 같은 거 또 떠올라. 영화 같은 거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형의 자조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형이 현재 자신의 어떤 소심함에 대한 이 자조감을, 그냥 그 전까지 외면했던 어떤 비겁함, 어떤 소심함, 무기력함, 나약함에 대한 이 자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가 자신을 비웃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역시 간접적입니다. 자, 나는 잣나무 숲속으로 들어서 있었다.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미끄럽고 검은 것이 묻어났다. 손가락을 뿌리고, 이 피는 이거 형의 피입니다. 이거 가시나무에 핥혔던. 다시 발자국을 따라 몸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였다. 어딜 가는 거야? 송곳 같은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구 소리입니까? 이거 당연히 관모 소리겠죠. 근데 관모의 소리를 송곳 같다라고 표현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 관모의 비정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귀에 들어박혔다.
나는 흠칫 놀라 발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관모를 직접 만나게 될 건데, 자,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